지금 일단 나눠드렸던 그 프린트가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다 보셨겠지만 저와 같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문제가 그 악명이 높았던 문제고 이미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워낙 높으니까 평균 이번에 발표해놨던 그 평균점도 꽤 많이 낮았고요. 저와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많이 당황했던 문제들입니다. 근데 25개의 문제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걸 간파하느냐, 조금 더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다 해설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향의 문제인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이거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문제 나와 있죠? 자, 제가 해설집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 유형으로 일단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국제법의 기원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그죠? 국제법 어떻게 출발했어? 연원,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문제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은 관습법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조약에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VCLT라고 얘기하는 조약법 협약에 관련된 비엔나 협약이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관습법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나오는 니카라과 사건은 우리가 일단 편의상으로 불렸던 일본에 있는 이 판례를 통해서 국제관습법의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 2번 같은 경우엔 집요한 반대자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판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까지 나오면은 인도의 페이세지에 관련된 영유권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문제 없으시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여러분들 북해 대륙봉사까지 하면은 판례를 통해서 국제관습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수월했습니까? 하면은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했던 분들은 1번 문제는 크게 지장을 안 받았던 문제가 아닌가. 이걸 분류로 일단 먼저 본다면 국제법의 기원에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예요. 그죠? 꼬박꼬박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물어봤더니 1번 문제 풀고 감 잡았어 하고 굉장히 쉽게 접근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 보시면 2번 문제가 한번 보실까?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런 문제 나왔어. 야, 이게 센 문제란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훑고 지나간 게 챕터 1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아마 챕터 1에 관련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는데 1번에 관련된 파트는 거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국제법의 기원이 어떻게 되지? 역사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스페인에 일단 그 신학자 겸 법학자가 역사의 출발인데 거기서부터 쭉 기원해가지고 우리가 국제법을 가늠하는데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언급은 했지만 여기를 중요하게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같은 문제에선 꽤 많이 오답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국제법의 역사인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 그죠? 체크하시고 제가 수업 진행 방법은 요거 일단 먼저 경향성 쭉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수업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교재를 그대로 일단 프린트한 건데 이거 이외에도 보충 프린트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챕터의 국제법의 역사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죠?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국제법의 역사에 일단 관련된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쭉 우리가 점검할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문제는 국제법의 역사인데 그동안에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체크하시고 이게 바로 새로운 경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거야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지금은 크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되시기 때문에 요거는 뭐 생략하더라도 2번 같은 문제가 난이도도 높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 파트에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어떤 강사라도 이걸 많이 다뤘던 부분은 없었어요. 그죠?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우리가 사실 그냥 훑고 지나가는 파트인데 요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도 조금 더 좀 다양하게 문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은 주권 면제 관련된 거예요. 그죠? 국가 면제와 주권 면제 관련된 부분인데 시험 문제 꼬박꼬박 출제됐습니까?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국가 면제와 주권 면제 관련된 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밑에 뭐 2번과 3번 같은
판례들도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이 아니야. 그리고 페리니 사건은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죠? 이탈리아와 독일에 관련된 항소 사건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일단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 면제에 관련된 판례와 페리니 사건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도 일단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죠? 3번 문제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도 역시 판례를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2번, 3번, 4번에 골고루 배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의 적용성에 관련된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 때 많이 강조했던 게 판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문제를 통해 가지고 선지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난이도가 판례를 통해서 조절한단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 면제와 주권 면제는 우리가 조문 가지고 일단 조문 가지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3번 난이도는 평이한 난이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판례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시면 저와 같이 할 때 공부할 때는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은 앞에 놓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기초 부분입니다. 국제법의 기초인데 국제법의 기초, 그러니까 보통 자 국제법에 나올 때 국제법의 주체에서 국가에 관련된 파트에 쭉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야. 국가 승인, 정부 승인이. 그래서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국제법상의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초를 물어보는 거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에서 자 일단 선언적 효과, 창설적 효과에 대한 개념 물어보고 그리고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는 자 일단 국가의 3요소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자 일단 국가가 중앙정부 이외에 3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 교전단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골고루 그러니까 개념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지만 결국 국가 승인에 개념만 탄탄히 잡혀 있다면 4번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 다루실 수 있냐면 기본 개념만 충실해도 충분히 자 일단 점할 수 있는 문제가 4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련된 설명이 딱 들어왔어. 여기다 크게 체크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5번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 유엔 헌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나오는 무력에 관련된 분쟁 사건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무력에 관련된 파트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야. 전쟁법과 관련돼서. 근데 자위권은 워낙 대표적인 국제법의 교전 질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하면 국제법의 주체 유엔을 공부할 때 51조 조항이 바로 자위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새 판례가 아주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 예방적 자위권 물어보기도 하고요. 선제적 자위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위권의 파생적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판례야. 뉘렌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말 그대로 전범재판소의 기원을 이뤘던 1세대에 바로 일단 전쟁법을 다뤘던 재판소예요. 그죠? 그 이후에 계속 발전해가지고 ICTY와 ICTR 등등으로 그러니까 루안다나 구유고에서 잔혹했던 범죄들을 통괄적으로 다뤘던 유엔 산하에 있는 특별재판소들이 있는데 급기야 2000년대 초반에 ICC라는 로마 협정에서 탄생했던 국제형사재판소를 낳게 만드는 하나 일련의 역사 과정이에요. 그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자위권에 관련된 파트만 이렇게 끌어모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 같은 사례 좀 기억하시면 좋죠.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다뤘던 여러분들과는 아니지만 제가 다뤘던 케이스인데 꽤 나름대로 자 콩고 공화국과 그 다음에 자 루안다의 일단 투쟁에 관련된 부분이 자 문제 우간다와 관련된 그 투쟁 사건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는 뭐 루안다와 관련되는 무장 투쟁과도 연결된 사건이야. 그죠? 그래서 이번 같은 판례는 그렇게 익숙한 판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뤘던 부분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뭐 3번, 4번 선지도 그 캐롤라인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판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자위권을 영국에 주장했던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는데 답은 뭐 4번으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도출되는데 어쨌건 자위권의 발동 요건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5번 문제입니다. 평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단 일반 개념을 딱 공부하신다면 5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당혹스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죠? 5번 문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국제기구의 국제 위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유엔의 일단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 국가 책임 초안이라고 얘기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법 파트의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제법은 통괄적으로 국제법 이거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국제법은 다양한 파트를 포괄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용어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국내법에서 행정법 파트를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행정법은 사실 행정법이란 건 없어요. 세부적인 행정 조직에 관련된 법률과 등등으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편의상 행정법으로 부를 뿐 아니겠습니까? 국제법이 똑같은 거야. 각 낱개적인 법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통괄적으로 가령 인권법과 환경법 얼마나 대칭적인 법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묶어놓을 수 없는 법인데 편의상 국제법 이렇게 부를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국제법은 너무너무 다양해. 그리고 너무 방대. 근데 다행스러운 게 우리가 공부하는 외형직의 공부 일단 국제법은 한계가 딱 있어요. 범위가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근데 5개 문제가 늘어날 때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환경법에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 경제법에서 아마 장난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쪽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국가 책임에 관련된 건 우리가 국제법에서 공부할 때 가장 난이도가 높고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더 알고 싶은데 하면은 제가 어떤 자료까지 제공을 해드리냐면 5급의 국립외교원이 거의 통괄적으로 예전에 사시도 마찬가지고 국가 책임이 거의 관련된 문제의 대다수야.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이 높은 거죠. 외형직은 객관식 문제니까 비율 자체가 기껏해야 2문제나 1문제로 일단 좁혀들겠지만 난이도 조정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 책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거란 얘기죠. 그죠?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국가 책임에 관련된 기본적 골격으로는 부족하고요. 다양한 판례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7번 문제 크게 체크하신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위법성 조각서의 6개를 그냥 응용한 문제로 나왔지만 난이도는 앞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7번 같은 문제야. 난이도가 조정용으로 적당합니다. 저와 같이는 좀 고생을 하실 거야. 이게 어느 쪽에서 공부를 하시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목차를 수요일에 제공을 해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공부할 건지. 여기 제공되어 있는 자료는 급하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꼭 진행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국가 책임은 아마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 아마 전후로 아마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비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걸 가장 좋은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국가 책임은 그렇게 역량이 어느 정도 딱 도달했을 때 하기에 딱 좋은 그 파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7번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다행스럽게 난이도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죠? 자, 8번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다양해져야 되는 필요성, 말을 좀 힘들고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국내에 있는 법률이 국제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출간직은 그래요. 여러분들 출간직은 없으시죠? 근데 출간직의 문제들은 조금 국내 형법과 통관에 관련된 법률들이 국내 법이 그대로 국제법에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국제법 파트에서. 근데 외형직은 그런 적이 없었어. 근데 요새 슬슬 나오기 시작해. 그죠?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경향이야. 여기다 체크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령 국내 법률이 얼마나 방대한데 이걸 국제법규에 적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목표가 내년 무조건 합격이야. 이걸 여러분들 시간을 좀 세이브 시키셔야 되겠죠. 그죠? 국내 법률과 국제법이 연결되는 파트는 쉽게 여러분들이 간파하기 좀 힘든 파트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조금 더 일단 적용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역시 알려주는 로드맵이야. 그죠? 그래서 8번 문제 크게 체크하시고 저와 같이 좀 고민 좀 합시다. 크게 체크하라는 얘기 뭐냐면 나중에 기출문제 우리가 분석할 때 국내 법률이 국제법 파트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데 그때까지 무시했거든. 아유 출간자 아니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형직 문제도 그렇게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서서히 25개 문제로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생각합시다. 뭘로 고민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수험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조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선례가 방금 얘기했던 국내 법률에서 국제법 파트 일부분을 응용해서 문제 내는 거야. 근데 이거는 발품 팔기엔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저와 같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파트가
8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나중에.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유엔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인권위원회나 뭐 등등이 쭉 일단 선지로 나와 있는데 쉬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시비거리가 좀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경살이 있었다가 이걸 과거형으로 묶어야 되지 않니? 뭐 이런 문제들 또 조금 이의제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 지금은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 유엔에 있는 인권 보호에 관련돼 가지고 인권위원회 역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소속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어쨌건 9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권에 관련된 파트는 역대 그렇게 어렵게 문제 나오지 않았고, 뭐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그냥 급히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상을 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드릴 거예요. 그죠? 설문지 같은 거 한번 드릴 테니까 좀 철저하게 한번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혹시 외형직을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이 있습니까? 3분의 1은 넘으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유엔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역대 어려운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A 규약, B 규약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당황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오늘은 그냥 저와 같이 그냥 한번 어떤 과목이다. 그리고 저 선생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 그냥 파악하시는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결과적으로 조금 난이도 조정할 때는 A 규약, B 규약에 관련된 문제. A 규약과 B 규약은 세계 인권선언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규약 체계인데 물론 강제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비판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쉽게 말하면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A 규약, B 규약에서 어떻게 하지 문제가 나왔는데 나름대로 쉽게 9번에 일단 난이도 배치 면에서 좀 난이도 낮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인권 파트의 문제는 꼬박꼬박 나옵니까?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경향을 쭉 추적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인권 파트는 요새 가장 부각되는 법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대 반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인권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 인권법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일단 세대별로 분류하고 있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지?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9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근데 경향성이 인권이냐 환경이냐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뉘앙스가.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 10번 문제 또 한번 체크하실까요? 해양법 협약이죠? 나오죠? 반드시 나와. 그죠? 이게 몇 개의 조항으로 되겠죠? 해양법 협약은 우리가 조문으로, 제가 조문도 다 드릴 거야. 조문집을 만들어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괜히 그냥 심란하기만 해요. 그죠?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되지? 막 이런 회의감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파일하기 좋게 일단 나눠 드릴 테니까, 여기 해양법 법 파트는 300개가 훨씬 넘는 조항이야. 그러니까 이거 카피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만 일단 울적해지니까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드릴 거야. 앞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요. 뒤에는 분쟁 절차인데 관련된 법파, 일단 조문만 일단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공부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해양법 협약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섬의 지위나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단 영해에 관련된 거. 단순한, 자, 일단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컨대 해양법도 조절할 수 있는 법 파트 중에 하나. 옆에다가 뭐라고 메모하시면 좋으냐면, 자, 해양법에서 가장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판례야, 판례. 근데, 팔마스섬 사건 같은 단순한 경계획정 사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정 같은 영토 획득의 사건의 그 파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 해양법 판례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신 판례도 연결할 수 있는 법 파트가 해양법이야. 그죠? 그래서 난이도 조정은 역시 해양법도 그 자석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다지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챕터, 자, 11번, 자, 국제우주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파트는 제가 옆에다가, 자, 분명히 말씀드린데, 항공법과 우주법은 교차해서 문제가 나와요. 달조약을 비롯한 다양한 우주조약이 있는데 얼마나 파트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국제법의 법 파트가 굳이 챕터별로 나눈다면 17개 안팎이야. 그러니까 여기 해양법 들어가고요. 우주법 따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비중이 좀 달라져요. 물론 경제법을 제외한 챕터를 얘기합니다. 저와 같이 하루에 챕터 하나씩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법을 하루에 한대. 그것도 4시간에. 말이 안 되죠?
중요한 부분만 일단 결국 건드리는 거야. 이거는 조문 볼 필요 없어. 우주조약에 내려오는 것들은 항공법과 더불어서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보시면 돼. 어떤 게 여태까지 많이 나왔냐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국제, 항공, 테러리즘. 그래서 4개의 협약 체계가 있거든요. 몬트리올, 뭐 도쿄, 베이징 뭐 협약이 쭉 있는데 요거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우주법으로 아예 배치를 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죠? 항공법과 우주법은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야. 나오면 실수하시면 안 돼. 영토에 관련된 획득적 문제니까 암기 문제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WTO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제법이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까? 원래 경제법은 뒷파트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19번, 20번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20번 문제도 경제법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중간 배치하게 돼 있어. 그죠? 경제법은 쭉 문제 풀다 보면 중간 배치로 돼 있으니까 12번이 뭐 이렇게 독특하거나 유별난 문제가 아닙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인데 이거는 옆에다가 시의적인 문제라고 적어 놓으실까? 시의적, 시사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WTO의 분쟁은 작년에 우리가 WTO의 분쟁 소송에서 조금 기분 좋았던 일이 있었던 해였죠. 그죠? 후쿠시마 일단 수산물 수입에 관련돼서 우리가 승소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거에 관련돼서 분쟁에 대한 문제가 다각도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DSB라고 얘기했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 경제법의 단골 손님이에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씩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들어갑시다. 국제법상의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유치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ICRC나 뭐 이런 국제적십자 일단 위원회.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있었던 학원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전전날에 같이 검토했어요. 국제적십자사의 법인격이 어떻게 돼? 여기 제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걸린 문제야. 그죠? 그래서 다행히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산지 올바른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죠? 좀 골치 아프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 체결에 관련된 86년의 요 협약도 기억하셔야 돼. VCLT와 더불어서 국가 간의 VCLT 즉 비엔나 조약법 협약과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조약에 관련된 비엔나 협약이 있는데 4번에 드물게 이게 나온 거야. 그죠? 이거는 뭐 깊이 있게 공부를 잘 안 했는데 4번 선지가 쫙 나왔습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4번 문제, 극지에 관련된, 요번에 영토에 관련된 문제가 꽤 많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죠? 남국조약부터 시작해서 북국조약, 그 다음에 기타 오지 지역에 관련된 협약이, 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뭐, 오타와 협약부터 시작해서, 오타와 선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협약 체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하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14번 문제는 역대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 극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문제 출제의 경향에서 벗어났는데, 나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올해를 마지막 해라고 생각했는지 피스에 도입하기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신만만하게 법파트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향성이 있습니까? 없었어. 지금까지 남국조약이나 북국에 관련된 건 우리가 그냥 쑥 훑고 지나가는 거지 깊이 있게 공부한 적이 없다고요. 그죠? 근데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봐야 될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여태까지는 어떻게 되죠? 제가 17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 시험 직전엔. 딴 거 보지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서로 책임 못 질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아. 꼼꼼히 다 보셔야 돼. 그래서 늘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피셋이 일단은 1년에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 남는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올해 출제 경향으로 유추하는 내년 시험의 경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WTO는 저와 같이 쉽게 말하면 경제법은 선수가 되실 정도로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장난치면 거기서 다예요.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난이도가 정말 까다로울 거예요. 그죠? 경제법 파트는 우리의 승부처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법은 따로 이렇게 한 300쪽에 가까운 프린트물을 드릴 거야.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회 사무처에서 만든 자료인데 꽤 좋은 자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거야 뭐 허락받고 제가 드리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열심히 보시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많은 거 활용하면 되죠. 뭐 거기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입니다.
악명 높은 자, 그죠? 15번 문제입니다. VCLT에 관련된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실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조약과 협약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VCLT 제가 드릴 거야. 언제 드리냐면 아마 11월 중순 우리가 수업한 지 한 6회 정도의 조약법 배울 거거든요. 그때 내가 조문 VCLT의 전 85개 조문밖에 안 되니까 쫙 드릴 거야. 페이지상으로 한다면 한 뭐 7, 8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죠? 쭉 저랑 볼 때 이 문제 다시 가지고 오셔야 돼. 왜 문제가 이게 허접한 거냐면 답은 뭐 일단 3번으로 끌어냈는데 제가 그때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바로 일단 해설을 달아야 되는데 해설 못 달았어. 암만 제 시각으로 봐도 이게 문제가 틀린 게 없어. 근데 선지 자체가 치명적인 게 바로 3번 선지예요. 그죠? 조약의 불소급에 따라 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자, 협약의 불소급의 원칙에 들어가 있는 4조 조문이야. 4조 조문에 관련된 게 아주 황당하게 나왔죠. 협약의 불소급. 제목은 이렇게 있는데 조약의 불소급이야. 협약과 조약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효력의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용어를 뒤집어가지고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존에 문제 푸셨던 우리 3분의 1 해당되시는 분들은 15번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셨나요? 저랑 인연이 있으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어요? 15번 문제는 어떻게 속 시원하게 틀리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공부 틀린 게 없다는 걸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지. 그죠? 공부 많이 하신 거야. 그죠? 15번 문제는 성함을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15번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왜 저번 말씀이 당황했다는 말씀을 할 정도면 문제 선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저도 당황했는데, 그죠? 저도 답이 쉽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게 고급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용어를 바꿔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협약과 조약을 바꾸는 게, 참고로, 협약, 조약은 용어와 명칭, VCLT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효력의 차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제목이 달라진 거야. 협약이라고 명시했는데 조약이로 담아놨다는 얘기지. 조약의 불속으로 나와 있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국제법 경향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야 될지 고민됐던 게 15번 문제야. 그러면 조문을 제목부터 토시 하나 다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회의스러운 문제가 15번 문제예요. 이거는 소송이 제기돼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당락이 결정됐으면은 과연 이게 무슨 성격의 출제, 물론 출제 경향은 그들한테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의하기 힘든 문제가 15번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리죠. 대비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그죠? 조문을 VCLT에서 샅샅이 우리가 봐야 돼. 85개의 조문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숙제가 생겼어요. 15번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제껴. 다른 거 다 맞추면 되지. 뭐 이런 심정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항은 사실 우리가 건드리기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로 15번 문제는 아마 난이도 조정에서 이미 틀리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 그죠? 이런 문제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15번 문제 크게 체크하신 다음에 이거는 연구하고 탐구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건 꼭 각오하고 덤벼드셔야 돼. 자, 16번 문제 들어가실까?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 나와! 반드시 나와요. 영사관계 외교. 외교의 관계 또는 영사관계에 대한 건 우리가 외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파트야. 반드시 주어지죠. 그래서 특권과 면제 관련된 조항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수월하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역사 문제도 나오고, 그죠? 16번 문제는 15번에서 조금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면 16번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나만 쉽나? 다 쉽는 거야. 다 쉬운 거예요. 그죠? 그렇고요. 자, 17번 문제 들어갑시다. 국제인도법의 무기의 제한이야.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교전조리와 전수조리를 운운했는데
다 공부해요. 저희가 다 했던 거야. 그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저와 같이 했던 분들은 너끈히 다 맞췄는데 교정과 전수 이론은 이미 다 공부했던 거. 근데 이게 색다른 개념이 아니야. 그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김대순 선생님 교재에 제일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파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이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자료니까 조금 더 범위가 탄탄할 거야. 이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피터스버그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전절이 그 다음에 확장탄환, 덤덤탄, 덤덤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도의 덤덤이라는 도시에서 만들었던 잔악한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백린탄 같은 거야. 그죠? 이런 거 있고요. 집속탄에 대한 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아주 잔인한 무기 중에 하나야. 그죠? 이런 무기들이 용어적으로 나온 거야. 이 용어 한번 들어보셨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암기형 문제야. 한번 우리가 넓게 공부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그래요. 18번 문제 체크하시고 또 하나의 난이도 조정은 ICJ의 규정으로 일단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개정쟁송권부터 시작해서 확대 관할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단 재판 규정에 관련된 문제가 18번 문제로 보통 출제가 돼요. 이거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돼. 우리가 딱 사건 보면은 자 일단 노르웨이안 자 부채 사건도 2번도 그렇고요. 3번에 자 니카라과 사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영국과 이란의 5.1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다뤄졌던 판례들이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죠? 독특하게 막 툭 튀어나왔던 그런 판례들은 없고요. 기존 판례를 응용해서 ICJ 규정을 자 맞추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6조 2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조문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 물론 선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조문을 설명 아니면 박스 표시 전혀 없이 그냥 36조 2항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되시지? 뭐에 대한 접근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문제에 대한 조문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선지 통해서 다 추론해서 아마 문제를 푸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 문제는 드디어 자 환경법이 나왔어요. 그럼 인권법이랑 환경법이 둘 다 나온 거야. 난이도가 역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뭐 뮤즈강도 그렇고 라노 사건도 그렇고 자 뭐 등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트레일 스멜터 사건이나 뭐 이렇게 대표적 환경 판례에 대한 판례를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범위를 좀 확장한 거야. 그러니까 환경법은 따로 묶어서 환경법 파트의 판례만 따로 공부하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우 선언부터 시작해 다양한 판례들이 그 밑에 어떤 조항이 달려있는지 이걸 토대로 문제를 일단 끌어내는 거니까 19번 문제는 환경법이긴 하지만 방향성이 딱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역대 환경법 문제는 매년 출제됩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환경법과 인권법이 교차해서 문제 나오다가 이제는 두 파트에서 그냥 자신있게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19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TBT 협정이야. 자,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난이도 높아요. WTO가 하나는 DSB에 나왔고 또 하나는 TBT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WTO는 상품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상품, 서비스, 지재권 이렇게 세 가지 법 파트야. 그죠? 거기다가 자 다른 부수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상품에 관련된 협정은 13개인데 이걸 제대로 다 다루진 않는데 우리는 공부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교육 일단 같이 수업하면서 상품 협정을 과연 다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를 느끼면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쭉 일단 훑고 가고 있는데 이제 안 그럴 거예요. 이 상품협정도 낱낱하게 하나씩 다 볼 거예요. 그죠? 어떤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는지. 그죠? 판례도 경제법 판례를 따로 하셔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냐면 20번 문제 때문이야. 다들 자료는 일단 우리가 공부했던 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수험생은 큰 지장이 없는데 제가 할 때는 그냥 쭉 훑고 지나갔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혹시 대비책으로 보세요라고 했는데 보세요 수준을 암기하세요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문제를 풀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스킵하셨던 분이 상당수야. 그리고 TBT를 놓쳤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이 대다수의 표현입니다. 자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분들이 조금 두려워할 문제가 이번에 20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잖아. 25개 문제로 넓혀졌을 때 우리가 대비책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 어려운 문제는 경제법으로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문항이 유추가 됩니다. 전체 25개에서 4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컬이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국제법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아주 그냥 훑고 지나가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국제법의 연원에 관련돼서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수요일 수업이 되겠죠? 그러면 자, 하나하나 종류별로 공부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뭐 일단 국제법의 기본 원칙같이 빠른 시간에 제가 일단 마무리 참 지은 다음에 자, 교재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기 전에 프린트물 해서 이번 주에 소화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은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거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로 테스트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서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법 기원 수요일에선 처음에 뭐 하시냐면 1번 OX를 먼저 하실 거야. 이거에 대한 OX가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셔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끝날 때쯤 한 20분 남겨놓고 사지선다 있죠? 간단한 사지선다. 자, 유형의 문제를 2번째 푸실 거야. 위, 머리, 꼬리에 각각 붙이는 게 자, 앞뒤를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일단 프린트물 이외에 보충 프린트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요번 2번 문제죠. 2번 문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야. 원래 교재는 이런 걸 커버할 수 있는 걸 여태까지 안 가르쳐 드렸어. 그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해서 그 넘어간 부분이 상당수인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이후에 프린트물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기본 교재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모아 놓으셔야 돼. 그래서 프린트가 옆에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프린트물을 일단 스프링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시거나 등등으로 계속 봐야 될 자료처럼 일단 보시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냐면 5급 국립외교원 시험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야. 그 친구들 저와 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프린트물 굉장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죠? 그거 하나도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고 논문도 그렇게 일단 접하는 친구들인데 공부 방법은 똑같이 적용을 해드릴 거야. 좀 더 세게 준비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할 때마다 단원의 체크를 그때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추후의 문제고. 이해되시죠? 다시. 교재에 나오면은 교재에 그리고 앞뒤로 OX랑 사지선다 체크 그리고 보충 프린트와 때론 어려운 부분은 그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냐면 조약의 가분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가분성 문제가 나올 듯해. 그죠? 왜냐면 남겨진 파트야. 잘 안 나왔거든.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역대 국립외교원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손을 많이 못 댔어. 근데 우리 외형직에서도 충분히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한다? 설명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죠? 그래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뭘 일단 보충으로 드리냐면 논문 드릴 거야. 논문 드린다고. 국제법 논문을 같이 이렇게 강독하는 시간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빡빡하겠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논문 내용도 추가로 한다면 좀 양이 많아지겠죠. 본 교재 이외에도 프린트물이 조금 더 많아지는 눈사람이 거꾸로 되는 일단 경향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하십시다. 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 목표는 가급적 실수로 한두 개, 2개는 너무 많다. 하나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다. 25개에서 하나 정도로 그냥 잡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1시간 어떻게 아니고요. 겁만 드렸던 수업입니다. 그죠? 제가 오전에 9시부터 다른 학원에서 내리 목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실 텐데 저번 주 끝나고 나서 조금 제가 교재 만들라고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이 심리적으로 더 잠겼을 거야.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풀릴 테니까 너무. 근데 이건 옛날 내가 특강 때도 얘기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목소리 너무 듣기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혹시 첫 시간인데 국제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별일 없으면 당분간
같이 계속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 불리하죠.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표정이 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목소리라도 제가 들어보기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출간직. 그러면 형소법은 어디서 들으시지? 물론이죠. 제가 다른 학원도 그 학원은 한 50명 정도 수강생이 있거든요. 한 수업에 50명을 듣는데 그 중에 10분이 출간직이에요. 출간직은 나중에 따로 문제 경향이 있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국내 법 적용하는 게 조금 달라요. 한두 문제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혼자 막 지금 결정한 거기 때문에 스텝이랑 합의한 게 없는데 예, 그러시죠. 물론 그러면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려야죠. 그거는 스텝이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은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국제법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제가 여기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뒤에 아마 출간직이니까 내일 국제정책은 못 들으시겠네. 그죠? 국제법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국제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두 과목의 결합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형직 같은 분들은 외형직 준비하는 분들은 시너지가 쭉 올라오는데 두 과목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국제정책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령 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좀 난리가 아니지만 우리 국제 정치학에 관련된 파트야. 그러니까 사실 익히 알고 있는 부분과 연결하니까 얼마나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 나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면 국제법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면 국제법이 더 재밌고 자신이 있어요. 여태까지 그랬고 올해 문제를 제외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은 어렵지만 하다 보면 국제법이 틀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한 때 혼자 공부할 때 뭐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문자답할게요. 혼자 공부할 때 혹시 여러 사정 때문에 같이 못하게 될 경우에 물론 오프라인이 제일 좋지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별도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강할 때 뭐가 좋겠습니까? 절대로 요새 신국제법론 하고 해가지고 그 서울대 정인섭 쌤 교재가 조금 이렇게 회자가 돼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1500페이지가 넘는 건데 혼자 정리할 수 있느냐? 물론 정리된 게 일부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을 다 못 보니까 일단 사놓고 이걸 정리한 또 하나의 프린트물을 보고 그래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 챕터를 골라가지고 대비해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내년에 난이도가 높아질 확률도 있지만 예년에 평년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본인의 노력들이 대부분 다 아니 그러면 나올 걸 대비해서 어렵게 준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인섭 쌤 교재랑 그 다음 김재순 쌤 교재가 양대 산맥이야. 5급 준비할 때 친구들의 그래서 두 개의 교재를 봐야 되는데 이 양반 김대순 쌤은 이웃법, 유럽법의 대각이고요. 그러니까 판례들이 대부분 다 이유로 돼 있어. 그죠? 페이지는 1800페이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김대순 쌤 교재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아직도 서울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인섭 쌤 교재도 좀 축약한 내용인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그죠? 두 개의 교재를 다 봐야 된다는 게 정론인데 근데 이번처럼 어렵게 나오면 자, 정인섭 쌤 교재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이 자꾸 대두된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외부 형사직을 위해서란 아니 그 의미는 아니지만 김대순 쌤 교재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보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축약한 게 그래서 페이지로 한다면 WTO 즉 경제법을 제외하고는 300, 400페이지가 육박돼요. 그죠? 이 정도 양이면 웬만한 일단 교재에서 다 커버가 될 정도예요. 조금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로 정리해 드리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좋으냐면 5급 시험용 교재에서 5급 시험 일단 5급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냥 기본 개념을 익힐 때 제 프린트물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를 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혹시 정인섭 쌤 교재를 자 보면서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는 건 조금
약간 고민을 더 하셔야 돼. 왜냐면 그게 효율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와 같이 한번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 그래도 봐야 되겠다. 보셔도 되는데 시간 안배 잘 하시면 되죠. 자문자답 1번 끝났어요. 2번은 여러분들이 뭐 없습니까? 예. 신문의 국제란이라고 얘기하는 건 외무영사직의 국제정착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정착은 그걸 꼭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내일 국제정착 때 오프닝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브리프 자료 드릴 거야. 매주 나오는 브리프와 국제정착의 논문이 훨씬 양이 많아요. 보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 흘려 들어와서 말씀을 그냥 그래서 해당되는 분만 잠깐 들으시면 현실주의를 국제정책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 부분을 제가 논문으로 일단 나온 게 있거든요. 제가 국제정치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논문 접근도가 조금 있어요. 그럼 이 논문을 제가 출력해서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제정치학은 그걸로 조금 커버가 되죠? 등등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제정치학은 그게 더 추가 자료로 들어가겠죠. 국제법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향성 안 나와. 이해되시죠? 국제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거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없으시면 한 번만 쉬었다 가실까요?